주위를 둘러보면 유모차를 끌고 다니거나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는 어르신들을 꽤 많이 보게 되는데, 만약 조금만 걸어도 힘들어서 쉬어야 하고 허리를 구부려야 통증이 덜하다면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척추관 협착증이란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 즉 척추관이 좁아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방치하면 마비나 대소변 장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치료를 꼭 해야 한다고.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일병 꼬부랑 할머니 병이라 불리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 알아본다. 네, 코로나19로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계속되면서 부모님을 오랫동안 찾아뵙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사실 많이 바쁘더라도 좀 안부 전화도 자주 드리고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는지 이렇게 수시로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네, 부모님께 안부 전화 자주 드리는 게 가장 큰 효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혹시 전화하시다가 요즘 부모님께서 이 다리가 아프다, 걷는 게 힘들다, 좀 다리가 저리다 이런 말씀하시면 네, 척추관 협착증 의심해 보시고 병원을 다녀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네. 도움 말씀 위해서 신경외과 전문의 이경민 과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럼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척추의 구조와 더불어서 척추관 협착증이 어떤 질환인지부터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척추 협착증에 대해 말씀드리기에 앞서 저희 허리뼈, 즉 요추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야 할 텐데요. 허리뼈라고 하는 요추는 앞쪽으로는 몸통인 추체와 뒤쪽으로는 반지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는 뼈로 이루어져 있어 그 사이로는 척추관이라고 하는 신경이 지나갈 수 있는 통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신경이 지나갈 수 있는 통로에는 척수라고 하는 우리 몸의 기둥이 되는 신경이 지나가고 있고요. 양쪽으로는 나뭇가지를 치듯 가느다란 신경이 추간공이라고 하는 작은 구멍을 통해 빠져나가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척추관이 좁아진 상태를 일컫는 말로, 사진에서 보시듯 좌측의 그림에서 젊을 때 정상적인 척추관이 넓게 형성되어 있는 것에 비해 우측의 고령에서는 척추관이 중심 부위도 마찬가지고 양쪽으로는 관절이 두꺼워지며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까지도 좁아진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경이 눌려서 증상을 유발하는 병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이 어떤 질환인지 먼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척추관 협착증도 부위에 따라서 종류가 이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각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척추관 협착증은 해당되는 부위, 즉 발생하는 부위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중심부 협착, 두 번째는 모서리 부위의 외측 합류부 협착,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가느다란 신경이 지나가는 추간공의 협착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척추관 중심부 협착은 원통의 중심에서 주로 황색 인대라고 하는 정상적인 인대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두꺼워지고, 그리고 디스크의 마모로 인해서 뒤쪽으로 튀어나오면서 척추관이 좁아지는 협착증이 되겠고, 두 번째로 외측 합류부 협착증은 원통의 중심은 아니지만 모서리에서 주로 뒤쪽에 있는 관절이 두꺼워지거나 디스크가 퇴행되면서 발생하는 협착증, 마지막으로 추간공 협착증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가느다란 신경이 지나가는 추간공이라고 하는 구멍이 디스크의 퇴행이나 관절의 탈구, 때로는 골극의 형성 등에 의해서 좁아지는 협착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사진에서 중심성 협착증은 화살표 표시와 같이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인대가 두꺼워지고 앞쪽에 있는 디스크가 전반적으로 뒤로 밀려나오면서 정상적인 신경관이 사라지고 좁아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으로 외측 합류부와 추간공 협착증의 경우에는 중심성 협착증은 없으나 화살표와 같이 모서리 부분에서 디스크가 잘 발달하고 뒤쪽에 있는 관절이 두꺼워지면서 신경이 눌리는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이렇듯 협착증을 세 가지로 나누는 이유는 해당 부위에 따라서 발생하는 증상이 달라질 수 있고,
또한 증상에 따라 치료법 그리고 수술법까지도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통 농촌 촬영을 다니다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어디 이동하실 때 마을 회관 이동하실 때도 그렇고 이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경우가 많거든요. 과장님,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대부분 척추관 협착증을 앓고 있다고 봐도 된다고요? 네, 전부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께서 협착증을 앓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손수레를 끌거나 지팡이에 의지해서 보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길거리에서 쪼그려 앉아서 쉬고 계시는 어르신들은 한 번쯤은 협착증을 의심해 봐야 하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의 퇴행성 질환으로서 신경성 통증을 주 증상으로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신경이 주행하는 방향에 따라서 다리의 앞 또는 측면 그리고 후면으로 신경 주행 범위를 따라 통증, 저림 그리고 이상 감각 등의 증상을 일으키게 되고요.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은 신경인성 간헐성 파행증이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걷거나 서 있을 때 엉덩이에 통증을 호소하다가 점차적으로 허벅다리에서 무릎 아래 그리고 발바닥으로 내려가는 저리고 시린 통증이 전형적인 증상이고요. 허리를 굽힐 때 증상이 좋아지기 때문에 허리를 굽혀 지팡이나 보행기 그리고 손수리 등에 의지하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요추관이 넓어지며 일시적으로 증상이 호전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병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이렇게 쉬지 않고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점차적으로 감소하게 되며 병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께서는 버스에서 내려 가까운 거리의 병원을 내원하시는 경우에도 한 3번은 쉬어야만 도착할 수 있었다라는 표현을 하곤 하십니다. 이렇듯 요추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은 초기에는 허리 통증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환자에서 엉치나 골반부 그리고 다리 그리고 발 쪽으로 증상이 나타나므로 통증에 대한 인지가 정확히 없으시면 초기에 골반과 다리에만 지속적으로 치료를 하는 분들이 많아 치료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기 증상이 있으시면 한 번쯤 병원에 내원하시어 정확한 검사를 시행을 하시고 원인을 밝힌 이후에 적절한 치료법을 시행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방금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또 주변에 이제 어르신들을 보면 걸을 때 유난히 다리 통증이 좀 심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과장님, 이럴 때 다리 통증을 좀 꾹 참고 운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통증이 심할 때는 좀 쉬는 게 맞을까요? 많이들 하시는 질문이죠. 병원에 오셔서 통증이 있는데 이럴 때 운동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어르신들께 적절한 설명이 없다면 항상 무작정 운동에만 매진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음에 병원에 오실 때는 저는 1시간 운동을 했어요. 때로는 3시간 운동했어요. 라고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통증이 있다는 것은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꼭 쉬었다가 충분히 회복을 하신 이후에 다시 운동을 진행하시는 게 좋겠고, 꼭 한 번 더 설명드리는 부분은 1시간을 운동을 하시되 1시간 중에 쉬는 시간과 운동하는 시간을 모두 포함하여 1시간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초기라면 물리치료나 약물 치료만으로도 이제 좋아질 수 있을 텐데 이런 보존적 치료가 효과가 없다면은 과장님, 이 수술 대신 시술을 할 수도 있다면서요? 네, 모든 퇴행성 척추 질환이 그렇듯 기본적인 치료는 안전가려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안전가려 충분히 쉰 이후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분들은 병원을 내원하시곤 하는데요. 병원에 내원하시어 처음으로 받게 되는 치료는 아시듯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가 있겠고, 이러한 치료에도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경막의 신경차단술, 즉 통증주사라고 하는 주사를 맞거나 신경성형술, 시술이라고 하는 신경성형술을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보존적인 치료에, 즉 증상에 대한 치료에도 반응이 없는 분들은 결국에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먼저 경막의 신경차단술은 그림에서 보시듯 허리나 꼬리에 나 있는 구멍을 통해서 주사 바늘을 진입시키고 이 주사 바늘을 통해서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약물을 주입하여 신경의 붓기를 줄여주고 염증 물질을 씻어내 주어 통증이나 저림 그리고 이상 감각 등을 호전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경막의 신경성형술은 흔히 환자분들이 시술하러 왔다고 하실 때 원하시는 것이 경막의 신경성형술인데요. 그림과 같이 엎드려 계신 자세에서 꼬리뼈에 가이드관이라고 하는 관을 집어넣게 되고 이 가이드관을 통해서 유연한 성질의 관을 추가로 진입하여 병변 부위에 위치시키고 이후에 약물을 주입한 다음 염증 물질을 씻어내주고 주변부에 있는 유착을 박리하여 통증이나 저림 그리고 이상 감각을 충분히 호전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실 수술하지 않고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협착이 너무 심하다면 이제 수술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수술을 할 때 이제 피부를 절개를 해서 신경을 압박하는 구조물을 제거했다면 요즘에는 방법이 아시는 대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이제 작은 구멍을 뚫어서 또 내시경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다 보니까 출혈도 거의 없고 회복도 빠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전과 달리 수술에 대한 접근도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봐야 되는데요. 하지만 수술을 시행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는 상기 치료에 반응이 없었던 분들이나 치료와 관계없이 운동 능력이 저하, 즉 마비 증상이 생기거나 때로는 대소변 장애가 일으키는 분들은 수술적 치료를 꼭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술적 치료를 권유를 드릴 때 환자분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지금 당장 해야 되냐? 아니면 조금 더 있다고 해도 되지 않느냐? 그리고 때로는 농촌에 계신 분들은 농번기 지나고 농한기에 하면 안 되느냐라고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이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사진은 들판에 있는 잔디가 각기 축구공과 바위에 눌려 있는 모습인데요. 척추 수술을 하는 신경외과 의사들은 척추신경을 흔히 잔디의 뿌리에 비유하고는 합니다. 보시듯 잔디가 축구공과 같이 가벼운 물건에 일시적으로 눌려 있을 때는 그 축구공을 치워주는 즉시 잔디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고요. 아래 그림과 같이 바위와 같이 무거운 물건 그리고 장시간 눌렸던 잔디는 바위를 치워준다 하더라도 그 뿌리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가 없겠죠. 척추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척추신경이 회복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수술을 통해 그 이후의 증상을 호전시킬 수가 있게 되지만 장시간이 지나거나 때로는 병변이 심할 때는 신경의 회복력이 손상이 되어서 수술 이후에도 영구적으로 증상이 남거나 장애를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의 경우에 이러한 경우 제가 수술을 꼭 권유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한 말씀 더 하시는 경우가 있죠. 척추 수술은 쉽게 하는 거 아니라더라. 그리고 제 친구는 척추 수술을 한 이후에도 허리가 아프다더라. 때로는 허리 통증이나 다리의 통증은 좋아졌지만 허리를 펼 수가 없다더라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에 대한 원인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척추를 지지하는 근육과 인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척추의 역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척추는 아시듯 우리 몸의 기둥이자 대들보 그리고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건물에는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는 골조와 콘크리트가 필요하듯이 척추는 저희 몸의 기둥은 척추와 그리고 근육과 인대로 구성되어 있어서 저희 몸을 지지하고 움직이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절개 수술 방법의 경우에는 수술 부위의 노출을 위해서 길다란 피부 절개는 물론 척추뼈에 붙어 있는 근육과 인대의 박리가 항상 필요했고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수술 이후에 박리되었던 근육과 인대는 살아있을까요? 아마도 재기능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혈관과 신경 연결이 없는 채로는 앞으로 제 역할을 수행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일견 시청자분들께서 척추 근육과 인대 소실에 큰 비중을 두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퇴행성 척추 질환 같은 경우에는 발생 원인 자체가 나이가 들어가며 정상적인 근육과 인대가 재기능을 소실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 척추뼈가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점차적으로 퇴행성 변화를 겪는 것입니다. 수술이 이러한 퇴행성 변화를 더욱 가속화시킨다면 말씀드린 척추 협착증이나 아니면 디스크 같은 척추 퇴행성 질환은 더욱더 빨리 발생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실제 사진이고요.
좌측은 튼튼한 근육, 그리고 우측은 빈약한 근육을 가진 환자에서 실제 신경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좌측의 사진에서는 근육이 튼튼함으로 인해 비교적 고령까지도 신경관이 넓게 형성되어 있지만 우측은 빈약한 근육으로 인해서 척추를 지지하는 역할을 못해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척추관이 많이 좁아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환자분들이 여기까지 설명을 듣고 난 이후에는 수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오히려 더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척추 수술을 하는 의사들은 점차 근육과 인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 점차적으로 근육과 인대를 덜 손상시키는 방향으로 수술 방법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내시경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내시경을 통해서 점점 더 비침습적, 즉 근육과 인대를 손상시키지 않는 수술 방법을 개발해 왔습니다. 내시경 수술하면 기존에 알고 계시는 단방향 내시경이 먼저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단방향 내시경은 척추 내시경인 카메라와 그리고 수술기구를 하나의 구멍으로 진입시키기에 수술 상처는 적지만 실제 수술에서는 시야에 제한이 있고 수술기구의 조작이 어려워 해당되는 질환이 매우 좁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수술 방법은 양방향 내시경 수술이라고 하는 UBE라고 하는 수술 방법인데요. 사진에서 보시듯 우측 사진에 2개의 7mm 정도 되는 피부에 구멍을 뚫어서 수술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상부에는 내시경, 즉 카메라가 달린 내시경을 삽입하고 하부에는 수술기구를 직접적으로 삽입하여서 수술을 진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좌측은 실제 수술을 진행하고 있는 화면인데요. 숫자가 20배 정도로 확대된 화면을 보면서 수술을 진행하기에 더욱더 정밀하고 안전하게 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양방향 내시경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근육과 인대의 손상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근육과 근육 사이로 내시경 그리고 수술기구가 삽입이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근육 손상이 거의 없고 또한 수술 부위가 적기 때문에 출혈이 적고 또한 피부 손상도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러므로 수술 후에 회복도 빠르고 환자들이 느끼는 요통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자세 변형도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양방향 내시경 수술은 출혈도 적고 또 불필요한 근육 손상도 없는 데다가 또 수술 후에 회복도 빠르다고 하니까요. 이 수술에 대한 좀 환자의 부담감이 확 줄여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이번에는 실제 환자 사례를 통해서 이 양방향 내시경 수술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실제 환자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중심성 협착증으로 앞서 말씀드린 협착증에서 가장 대표되는 협착증인데요. 사진에서 보시듯 수술 전 사진에서는 황색 인대가 두꺼워지고 앞쪽에 있는 디스크가 점차 마모되면서 전체적으로 신경관이 좁아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양방향 내시경을 통해서 수술을 진행을 했고 우측 수술 후 사진을 보시면 수술 부위가 충분히 넓어진 사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주목을 하셔야 될 부분은 뒤쪽에 까맣게 두덩이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근육인데요. 수술 전과 비교하여 수술 후 사진에서 전혀 손상 없이 수술이 진행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추간공 협착증이라고 하는 질환입니다. 추간공 협착증은 말씀드린 대로 신경의 가느다란 가지가 빠져나가는 구멍이 좁아진 질환을 말하는데요. 이 추간공 협착증이야말로 양방향 내시경 수술의 장점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간공 협착증의 경우에는 절개 수술 방법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추관절, 즉 관절의 손상이 필수적으로 따라오게 되고 그 결과 나사못, 즉 어른들이 쇠를 박는다고 하는 그러한 나사못 고정술을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이용한 결과 그러한 나사목 고정술 없이도 충분히 신경을 넓혀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류압술과 나사목 고정술, 많이들 싫어하시죠. 부담도 돼 하시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하시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양방향 내시경을 이용한다면 큰 절개 없이 수술 부위만 깔끔하게 제거할 수 있고 또한 나사목 고정술 또한 성공적으로
시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허리 질환을 치료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스테로이드 주사인데요. 네.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 허리 디스크에 비해서 스테로이드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과연 정말 척추관 협착증에는 이 스테로이드가 별 효과가 없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척추 디스크의 경우에는 주로 급성기 증상으로 통증과 저림보다는 오히려 통증이 더 많아서 주사인 스테로이드의 반응이 더욱더 좋을 수밖에 없고요. 협착증의 경우에는 만성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증보다는 저림이나 시림 등의 이상 감각이 더욱더 많습니다. 스테로이드에 대한 반응이 적다기보다 오히려 증상 자체가 쉽게 호전되기 힘든 증상이 아닐까 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주제가 꼬부랑 할머니병 척추관 협착증인데요. 이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꼬부랑 할머니처럼 허리를 숙여야 이제 허리가 편하고 펴면 아프고 그런 상황인데 좀 앞으로더라도 과장님 어떻습니까? 의식적으로 허리를 펴야 되나요? 아니면 계속 숙이고 있는 게 좋은 건가요? 사실 척추 허리를 펴야 된다, 펴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보다 펼 수 있냐 없냐가 더 맞는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아무래도 척추의 건강에서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또한 운동을 하더라도 천천히 걷는, 허리에 힘을 주고 천천히 걷는 게 더욱 중요한 만큼 펴실 수 있다면 척추의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네. 과장님 끝으로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양방향 내시경 수술은 기존 절개 수술과 거의 방법이 유사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하기 때문에 더욱 안전하고 정밀하게 수술이 가능하고요. 가장 큰 장점은 기존의 내시경과 달리 적응증이 거의 모든 척추 질환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시경으로 직접 모든 병변을 볼 수 있기에 결과가 좋고 조직 손상 또한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치료법이든 단점은 존재하고 내시경 수술 또한 만능은 아니겠지만 기존의 수술법을 가장 대체 보완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수술법이라고 여겨지고요. 이러한 척추 수술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환자분들이 계신다면 한 번쯤 고려하고 상담을 받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허리를 숙여야 편하고 밤에 다리가 많이 저리고 또 10분 이상 걷기가 힘들다면 이 척추관 협착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까운 병원을 찾으셔서 정확한 진단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을 신경외과 전문의 이경민 과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